방금 전 소개를 받은 DSRV 김지윤이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방문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과 많은 참여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먼저 올리고 오늘 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키노트 스피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글로벌을 잇는 다음 세대 금융 인프라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오늘 약간 말을 저는 이유가 아직 제가 시차 적응이 좀 안 됐어요. 지난주 일요일 밤에 한국에 와서 월요일 날 국회부터 시작해서 많은 금융 관계자분들과 미팅을 했고, 글로벌 기구들이랑 미팅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스테이블 코인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다음 세대 금융 인프라가 굉장히 뜨겁다. 그래서 그 온도는 충분히 확인을 했고요. 이미 여기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뭐다라는 거는 아실 거기 때문에, 과연 그럼 우리가 이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다음은 무엇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에 관련돼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스테이블 코인이 핫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봐야 됩니다. 뭐냐 하면 그냥 어떤 특정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나스닥에 상장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슈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앞으로 굉장히 많은 금융 인프라의 변화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포커싱을 하고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이 새롭게 등장한 금융 인프라를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봤을 때 제 생각은 다음 세대의 대한민국이 어떤 것을 수출할 때 이 금융 인프라까지 함께 포함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에 굉장히 많은 집중, 그리고 그 이후에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금융 혁신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스테이블 코인이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보시면, 이 오른쪽에 위쪽에 보이는 그림이 비자 카드 망이 동작하는 전 세계 지도의 색깔들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트론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위에서 USDC, USDT가 커버리지하는 지역의 영역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죠? 기존의 가장 강한 금융 인프라를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더 넓은 영역을 커버하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금융 인프라 위에서 가장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기반한 여러 가지 액션들이죠. 뭐 스테이블 코인 왜 좋냐라고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은 다양한 형태로 발행이 되기는 하나 준비금 기반으로 발행이 되기 때문에 가치 안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를 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크립토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가치 불안정성 때문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각 나라들에서 다양한 형태로 안정적인 준비금을 베이스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가치 안정에 대한 불안정성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쓸 수 있는 금융 인프라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에 활용이 가능한데, 뭐 그 예를 들면 국경 간 송금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런 카드 결제 같은 게 있는데,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과 거기에 더해서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정산 기능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장점들을 베이스로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서 활용하게 된다면 아마 굉장히 많은 기존 금융 영역에서 혁신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현실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을 인터넷 위에 업로드한 것이고, 그 업로드된 돈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가능케 하는 인터넷 첫 걸음이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300조 이상의 시장이 벌써 열린 것이고요. 이 300조 이상의 시장을 베이스로 굉장히 많은 금융 혁신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럼 전 세계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보기 위해서 뉴욕에 2달 정도 있다가 지금 이제 막 돌아온 거고요. 얼마 전에 엄청나게 핫했죠, 한국에서. 네, 서클이라는 회사가 와서 거의 대한민국 뭐라 그러죠? 리사이트를 하고 돌아갔는데,
사실 뭐 제 입장에서도 저도 너무 좋아하는 회사입니다만 나스닥 상장사 하나입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한국에 사실 와야 되는 이유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잘 맞기는 했는데 우리가 이 서클의 성공 사례에만 집중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서클이 과연 어떤 제도를 통해서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서클이 왜 다양하게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지를 봐야 돼요. 일단은 서클 자체가 달러를 대표하고 있는 민간 화폐, 달러를 대표하고 있는 민간 화폐로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플레이어는 맞고요. 근데 사실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누구죠? 대통령, 여기 계신 중간에 계신 분이 대통령의 첫째 아들이죠. 네, 에릭 트럼프인데 그 에릭 트럼프가 만든 코인 재단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고 코인베이스에 상장을 시켰습니다. 뭐냐면 서클이 유통되던 가장 핵심 채널이 코인베이스였는데 그 코인베이스 유통 채널에 대통령의 아들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 함께 올라온 거죠. 그럼 결국에는 지금 유통망 점유율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점점 한국이나 해외 지역에 가서 본인들의 스테이블 코인 유시지를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렇게 불리시하게 움직였던 거고요. 라틴 아메리카는 사실 이제 자기네 돈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달러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가 제가 뉴욕에서 월스트리트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입니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다양성, 그러니까 인류의 어떤 발전 체계로 봤을 때 다양성 다음은 우세종들로 수렴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봤을 때는 대부분 달러로 돼 있고 심지어 이 친구는 달러로 월급을 받는 친구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 친구는 은행 계좌가 필요가 없죠. 이렇게 달러를 그대로 받아다가 머니그램이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본인들 화폐로 바꾸기도 하고 비자 카드에 충전해서 카드를 쓰기도 하니까요. 그러면 은행의 역할이 굉장히 조금 위험해지는 상황인 거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볼리비아 면세점에서 테더로 가격이 측정되어 있는 화면입니다. 이미 라탐 지역에서는 USDT로 면세점에서도 물건을 살 수가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보다 빠르잖아요. 제가 3, 4월 동안 2달 동안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을 만날 수 있었고 우리나라와 약간은 어느 정도 비슷한 규제 환경 안에 구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은행법 아래에 있는 플레이어들은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이 이후에 어떤 플레이들을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쪽은 어떻게 보면 디지털 자산 시장 쪽인데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지금 메인 비즈니스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인 밸리데이터 회사에 직접 투자를 해서 다양한 플레이를 하고 있고 다이와 증권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을 담보로 엔화를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텍스가 50%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건을 팔지 않고 맡겨요. 그래서 그거를 증가시키고 여러 가지 형태로 뭐 스테이블이든 퀀트 트레이딩이든 그 일드 제너레이팅된 일들을 사람들이 스펜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결국 그 규제와 뭐 기술과 여러 가지 플레이어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금융 인프라와 상품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행사 혹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미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알리페이와 그래페이를 연동을 시키면서 국경 간의 세틀먼트, 뭐 예를 들면 알리페이 사용자가 싱가포르에 가서 그래페이 가맹점에서 결제를 했을 때 싱가포르 스테이블 코인으로 서로 간의 세틀먼트를 하고 머천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알리페이 사용자는 중국 돈을 갖고 있지만 싱가포르 달러로 정산을 받는 그런 경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늘 집중해야 되는 것은 전 세계 1위 금융 OS가 뭘 하는지입니다. 여러분들 코인베이스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늘 봐야 되는 가장 선두주자입니다. 코인베이스는 현재 코인베이스 클라우드라고 하는 인프라부터 지갑, 커스터디, 거래소, 커머스라는 결제 모듈 그리고 자체 체인까지 모든 금융 인프라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저 인프라들을 다 사용하면 24/7 결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디지털 자산을 스프레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저 1, 2, 3막을 한국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라는 이제 고민이 들 거고요.
뭐 다른 회사 얘기는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는 약간 여행 유튜버가 된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부터 일본, 한국 그리고 미국까지 잘 다니고 있는데요. 일단은 1막이죠. 국경 간 송금 결제. 네, 저희가 이미 이거 데모로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를 통해서 해외에서 돈을 쓸 수 있어요. 아시죠? QR코드 결제되는 거. 네, 외국에 있는 알리페이, 그랩페이 유저들은 한국에서 돈을 못 씁니다. 왜죠? QR코드 결제가 안 되죠. 네, 카드 베이스니까. 그래서 저희가 저희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광 와서 돈을 마음껏 쓸 수 있게끔 이런 앱들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싱가포르 달러를 가지고 있던 싱가포르 고객이 한국에 와서 QR 결제를 했을 때 한국 머천트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정산받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요거죠. 사실 무역 결제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데요. 우리 입장에서 그냥 쿠팡에서 사서 결제하듯이 결제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터페이스들을 이미 코인베이스도 코인베이스 커머스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해놨고요. DSRV 역시 DSRV 커머스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다양한 크립토 자산으로 물건을 살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일종의 스트라이프 같은 솔루션들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 되게 핫하고요. 앞으로 되게 많은 것들이 벌어질 거고, 하지만 한국에서 한 2년 정도 걸려서 스테이블 코인이 자리를 잡았을 때 전 세계는 그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꼭 기억해 두시고, 요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의 명언입니다. 이끌거나 따르거나 비켜서라. 네, 지금 제 생각에는 아직 한국에게도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따라갈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글로벌하고 비슷한 속도로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제가 표현을 좀 바꿨습니다. 아직은 따라갈 수 있다고요. 네, 지금까지 DSRV 김주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DSRV의 최형규입니다. 오늘은 제가 페이먼트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되는 가정하에 이 스테이블 코인 페이먼트를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특히 블록체인 사이드에서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6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블록체인 노드라는 것인데요. 이 블록체인 노드라는 것은 블록체인 원장에 접근해서 무언가를 조회하고 또는 거래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게이트웨이라고 보시면 되는 블록체인으로 무언가를 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입니다. 잠시 예를 들면은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있는 잔고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왼쪽에서 고객은 잔고 조회를 요청하게 될 거고요. 그 잔고 조회를 블록체인 노드에 요청하게 됩니다. 그럼 블록체인 노드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예를 들어 이더리움 같은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있는 원장을 검색을 해서 해당 주소에 있는 잔고를 조회해서 노드를 통해서 다시 고객한테 알려주게 됩니다. 이제 잔고는 조회가 됐는데 그럼 이제 거래를 발생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송금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빨간색입니다. 거래 생성 요청을 유저에서 블록체인 노드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블록체인 노드에서는 돌고 있는 블록체인에다가 해당 거래를 승인해줘 라고 보내줍니다. 근데 이 해당 거래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잔고가 모자란 경우에는 거래가 실패하게 됩니다. 잔고 부족이겠죠. 실패 이유는요. 그래서 성공 여부가 다시 고객한테 돌아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과하는 때는 반드시 블록체인 노드가 필요하고 안정적으로 동작해야 됩니다. 금융망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기본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또 아까 말씀해 주셨죠. 블록체인이나 이러한 이더리움 같은 것은 글로벌로 동작합니다. 단순히 국내에서만 도는 것이 아니죠. 국제 금융망으로서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세보다가 포기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유통되고 있는 체인은 이미 100개가 넘습니다.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 포함하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이 뒤에서 얘기 드릴 상호 운용성 인프라에 의해서 넘어가서 소위 브릿지를 통해서 다른 체인으로 넘어간 경우도 포함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숫자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 노드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걸 만족해야지만 금융망으로서 현재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앞에서 비트코인에서 트랜잭션이, 그러니까 거래가 어떻게 승인이 되는가 할 때 검증자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다음으로 소개시킬 인프라가 검증자인데요. 이 검증자는 블록체인에서 거래에 대한 검증 및 확정을 담당하는 보안 인프라입니다. 여기서 제가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가지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제일 왼쪽이 저희가 알고 있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수이와 같은 소위 레이어 1 블록체인에 있는 검증자인 밸리데이터의 동작 모습입니다. 잠시 설명드리면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여러 가지 거래 내역들이 발생되면은 이것을 취합해서 블록이라는 것을 누군가가 제안을 합니다. 이런 거래 내역이 있다라고요. 그걸 프로포저가 제안을 하는데요. 이 프로포저도 저기 옆에 중간에 보이는 밸리데이터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안된 블록을 여러 명의 셀 수 없이 많은 밸리데이터들이 모여서 검증을 해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이 블록을 검증됐다라고 해서 컨퍼메이션 하면서 기존에 존재하는 블록체인에 새로운 블록을 추가합니다. 여기 박스가 보이죠? 블록 넘버가 밑에서부터 이제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블록이 추가되면 거래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블록체인의 동작 모습이고요. 코인베이스, 앞에서도 이제 코인베이스라는 회사가 언급이 됐었는데 코인베이스에서 베이스라는 체인을 내놨습니다. 근데 그 체인은 이더리움과 달리 오른쪽에 소위 말하는 레이어 2 체인입니다. 이 레이어 2 체인 같은 경우는 약간 동작 모습이 다른데요. 거래 내역을 모아서 소위 시퀀서라고 부르는 단일 주체가 블록을 만듭니다. 다르죠? 여기는 왼쪽은 여러 주체가 있고요. 오른쪽에 시퀀서는 딱 한 대입니다. 최근에 베이스에서도 약간 금융망이 멈추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때 확인된 사항은 딱 한 대로 하고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한 대가 실제 블록을 만들어 놓고 이 블록을 어떻게 믿지? 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시퀀서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이 거래 내역을 요약본을 만들어서 이 왼쪽에 있는 레이어 1 체인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본인은 블록을 만들어서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거래 내역을 잘 검증했다라고 이제 담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레이어 2 체인의 시퀀서는 제안한 블록을 갖다가 일정 시간 지난 후에는 자동으로 확정되게끔 하는 방식으로 블록체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오라클이라는 것은 저도 이 단어를 처음 봤을 때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라클은 한국어로 번역하면 신탁 또는 신탁을 받는, 우리로 표현하면 신전이죠. 신의 계시를 내려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이라는 환경 내에서 동작하고 있죠. 블록체인은 실제 외부 시장의 정보는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환율 정보죠. 1달러가 1350원일까 1450원일까 이건 모르죠. 누군가 신탁을 내려주듯이 외부의 정보를 블록체인한테 알려주는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가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서 매우 중요하죠. 저희가 알고 있는 현재 대부분의 유통되는 스테이블 코인은 USD, 달러 기반이지만 유로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요. 재팬엔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같이 준비하고 계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곧 나오겠죠. 그랬을 때 환율은 너무나 중요한 정보입니다. 다음으로 상호 운영성이란 인프라라는 걸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한 페이지로 설명을 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 예시만 좀 들고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호 운영성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블록체인과 현재 이미 동작하고 있는 기존 금융 시스템을 연동하는 인프라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왼쪽에는 블록체인 쪽을 그려놨고요. 오른쪽은 기존 금융 시스템 중에서 벤망을 갖다가 예시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존 금융 시스템도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동작하고 있고요. 블록체인만으로도 소위 말해서 브릿지라고 해서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이 하나의 체인이 아닌 다른 체인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자산 외에도 여러 가지 작업들을 블록체인에서 하고 있는데요. 소위 말해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A라는 체인에서 B라는 체인으로요. 서로 주고받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블록체인 내에서도.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블록체인과 기존 금융 시스템 간에 상호 정보가 전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 설명드릴 것은 온오프 램프라는 인프라입니다. 이 온오프 램프라는 법정 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교환하는 인프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이 지금 법정 화폐인데요. 달러를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을 해서 USDC로 바꾼다. 이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인프라가 온램프 인프라입니다. 반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인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다시 달러로 바꾸는 인프라가 오프램프 인프라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인프라인데요. 앞에서 온오프 램프를 얘기하면서 법정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교환한 인프라고 앞에 온오프 램프를 소개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교환한 디지털 자산을 누군가는 잘 보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마치 은행과 같은 역할인 겁니다. 개인이 지폐처럼 들고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한국 규제상에서도 이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는 것은 이미 신고사항입니다. 소위 가상자산 관리 사업자라고 하죠. 바습이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미 규제 영역으로 가상자산은 어떤 인증받은 사업자만 이제 보관을 해줄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이 보유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페이먼트나 어떤 기업에서 활용할 때는 이 부분이 필수입니다. 이와 같은 인프라를 갖다가 저희는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규제 내에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데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